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3부 출발 제9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개발할 수 있는가. 우리는 긍정적이며 희망에 찬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 도달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도움을 받아 우리들의 삶과 삶의 잠재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도움을 주며 생산적인 마음가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생활신조 9. 한 젊은 외판원이 맥주 회사인 웨스트햄 브루어리사의 트럭을 몰고 49번 국도를 따라 뉴욕주의 유니카에서 로움을 향해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그가 모호크 강의 이스트 도미니크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번개가 멀리 지평선 위에서 번쩍였다. 그는 늦여름의 폭우를 피하기 위해 엑셀을 힘껏 밟아 제임스 스트리트로 꺾어 들어와서는 튜린 로드에 있는 질레트 식품점 앞에 끽 소리를 내며 차를 멈췄다. 그가 판지로 된 포스터를 들고 주차장에서 뛰어나올 때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회색 바지와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셔츠에는 웨스트햄 브루어리 상표가 그려져 있었고 호주머니 위에는 그의 이름인 덱스트 예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덱스터가 맥주를 광고하는 판지로 된 포스터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슈퍼마켓의 새 지배인이 이봐 여기 붙이면 안 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우리는 이따위 물건을 놓아둘 데가 없어. 여기는 식품을 취급하는 곳이야. 알겠어? 덱스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포스터를 주워 담고 출구 쪽으로 나갔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을 느꼈다. 머리 위로는 비바람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잠시 출구 쪽에 서서 트럭으로 달려갈 때까지만이라도 폭우가 멈췄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는 지배인의 퉁명스러운 거절과 늦여름의 폭우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그해 1964년 여름 내내 그는 덫에 걸려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맥주를 팔고 웨스터햄 브루어리사에 포스터를 설치하는 대가로 주당 95달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열심히 일했으나 결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덱스터와 그의 아내 버디는 아직도 1955년형 포드의 스테이션 웨건을 몰며 7명의 자녀와 함께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집은 바로 길가에 있었죠. 푸른 잔디밭은커녕 애들이 놀 장소도 평화도 조용함도 없었죠. 라고 버디는 회상한다. 또 그는 나에게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커다란 꿈이 있었는데 무언가가 나와 그 꿈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대신에 변명의 구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나의 실패를 합리화하기에 바빴죠. 라고 과거를 회상한다. 나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이력서를 낼 때마다 회색 양복에 줄무늬 넥타이를 맨 점잖은 양반들은 이 점을 문제 삼았죠. 그들은 대학은 다녔나? 라고 중얼거리며 내 이력서를 들여다보고는 혀를 차더군요. 나는 어색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내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웃는 얼굴로 되돌려주며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럼 학위를 딴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중얼거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어휘력도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그는 말을 잇는다. 오랫동안 그것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의 부족한 어휘력을 꼬집어 말했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내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너와 친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성공한들 넌 그들처럼 될 수 없어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나는 자라날 때 환경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라며 그가 옛날에 즐겨 사용했던 세 번째 변명을 회상하며 덧붙인다. 나는 로움이라는 뉴욕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어요. 그곳 사람들은 주로 카톨릭 신자였는데 나는 신교도였죠. 또 나는 순수 이탈리아계 사람들 속에서 독일과 스코틀랜드의 혼혈인이었습니다. 나는 백왕공의 아들이었으며 의사, 변호사, 정치가의 아이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나의 실패에 대한 이유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것들은 내가 내 자신과 나의 꿈 사이에 벽을 세워놓기 위해 사용하였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이었죠. 아니, 누군가가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시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나는 그날 폭우 속을 뚫고 맥주 트럭을 몰면서 나의 꿈이 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 우드천을 통해 모호크 강으로 흘러갔다가 망망대해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리지나 않을까 생각했죠.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는 길은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가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덱스터 예검이 그와 비슷한 수백만의 남녀에게 있어 성공이란 마음가짐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거만과 자신감은 다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마음가짐이다. 덱스터 예거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린 순간 그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성공 사례 중 하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감이 없단 말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우선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니다. 덱스터와 버디 예거 부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적어도 처음에는 알맞은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알맞은 자질은 쓰레기 더미 밑에 묻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일생 동안 우리는 어떤 때는 완곡하게, 어떤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쓸모없고 단점투성이며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는다. 그런 말은 넌지시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뚜렷이 표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컴퓨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쓰레기, 즉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나오는 법이다. 출세하려면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런 거짓말 중에 하나이다. 나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 나는 여러 대학 이사회에 참여도 해왔고 10여 개의 명예학위도 받았다. 또한 나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나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 덱스터 예고도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그 기업의 창업자나 사장이 대학을 나오지 않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 인상적이었다.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바하트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나 그의 저술은 전 세계 모든 신학교의 교재로 쓰이고 있다. 대학 학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위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덱스터 예거가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은 그의 삼촌이었다. 그는 나는 존 아저씨가 접시 닦기였던 시절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추억에 잠긴다. 아저씨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셨죠. 아저씨는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숙련 목수를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해서 아저씨는 기술을 배웠어요. 아저씨가 일했던 건설회사가 망하자 아저씨는 조그맣게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융자를 받아 땅을 사 건설업자가 된 거죠. 여기서 번 돈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샀어요. 아저씨는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1960년대에 이르러 아저씨는 10여 개의 사업체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꿈을 훨씬 능가하는 성공을 거두었죠. 나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너는 먼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라고 아저씨는 나를 타이르셨어요. 아버지도 대학 학위를 따라고 맞장구를 치셨죠. 하지만 난 아버지나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삼촌처럼 아버지도 중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셨죠. 그렇지만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나는 대학교, 대학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삼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은 것을 성취하셨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아직도 내게 대학을 다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조차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 있다. 덱스터는 이를 일찍 깨달았다. 맥주에서 차를 몰고 온 뉴욕주의 로움을 지나갈 때 대학 졸업장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믿었죠. 그러나 당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대학에 갈 수 없었죠. 나는 처자가 있었고 돈 들어가는 곳이 너무 많았죠. 서로 입학시험에 붙는다 할지라도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쁜 충고는 그대로 예언처럼 되어서 우리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우리의 꿈을 흐리게 한다. 대학 학위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아무도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신교도나 카톨릭 신자, 유대인, 스페인계나 흑인, 대머리나 살찐 여자에게는 높은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등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많아 이 말에 따르면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나쁜 충고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는다. 처음에는 농담이나 속삭임으로 시작되다가 조용한 귓속말이나 우정어린 충고로 점점 발전한다.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하고 우리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만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 당신의 장래에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된다. 대신 당신의 재능을 나열해보라.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차질을 찾아내어 이를 도구로 삼아 당신 내부에 있는 모든 잠재 능력을 찾도록 하라. 바로 오늘부터 새롭게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자세를 개발해야 한다. 얼마 전에 나는 전형적인 심장 발작 증세를 보여 미시건주의 그랜드 레피지 시에 있는 버터워스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내 심장에 피를 공급하고 있는 혈관 내부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우회 시술을 했다.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동안 점점 분명해진 것은 내가 두 가지 중 한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는 전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다가 가족 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또다시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진지하게 내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천수를 다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장치들이 침대 주위에서 깜빡이고 소리를 내는 동안 의사의 충고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다. 의사는 내게 심장 동맥이 막히게 된 세 가지 원인, 즉 유전, 나쁜 식생활, 운동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줬는데 이들 세 가지 원인은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이 방법은 또한 실패를 야기시켰던 마음가짐으로부터 성공을 가져다주는 마음가짐으로 변화시키는 데도 적용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덱스터는 꽉 막힌 듯한 느낌이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으나 무언가가 그의 꿈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이 혈관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유전, 나쁜 식생활, 운동 부족 또한 장애물이 아닌가? 새로운 사고 습관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시켰듯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 부정적인 조건들을 타개하고 기업가적 정신을 다시 한번 자유로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유전. 나의 아버지 사이먼 C. 디보그는 59세에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몇 번의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내게 성공을 가져다 준 마음가짐 중 많은 부분을 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낀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물려받은 신체적 기질에는 위험한 결점도 있었다. 유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지만 나는 병실에 누워 아버지처럼 일찍 죽게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우리들의 결점에 대해 누군가를 원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은 누구로부터든 어디로부터든 간에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꼭 유전적으로가 아니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특성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가 자기 자신을 패배자로 간주했다면, 다시 말해서 성공에 대한 확신이나 욕구가 없었다면 어떤 종류의 마음가짐을 여러분에게 물려주었겠는가?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부모들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은 나름대로 대항해 싸워야 하는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가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든 나쁘든 우리들은 부모들의 장점이나 단점을 물려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물려받은 나쁜 특성을 이해하고 좋은 특성을 붙잡도록 하라. 제 어머니는 매우 의지가 굳은 분이셨어요 라고 덱스터는 회상한다. 일생 동안 어머니는 허리가 약하고 아파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의사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5남매나 낳으셨어요.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아이를 들거나 안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무시하고 우리를 자주, 그것도 오래 안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의사들은 어머니가 고혈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지도 모르니
가족들에게 대비하라고 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고 자신과 자신의 약한 몸을 계속 믿으셨죠. 어머니는 의사들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시며 결국 그들보다 오래 살다 80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죠. 80세 생신 직후에 어머니는 뇌졸중을 일으켜 오른쪽이 마비되었죠. 간호사들은 어머니는 다시는 걸으실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의 어머니를 모르고 한 말이었죠. 어머니는 치료받기 시작한 첫 주에 지팡이가 필요해 나는 다시 걸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있다가 어머니를 찾아뵌 나는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힘들게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죠. 잘 있었니? 이리 와서 나 좀 안아주렴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고 나서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내게로 걸어오기 시작했죠. 그때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자신의 꿈에 역행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 분명했어요. 제 아버지는 키가 겨우 5피트 6인치셨어요. 라고 그는 계속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강하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 로움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은 날림으로 지은 집들이 있는 구역에 있었죠. 어느 토요일 한 젊은 펑크족 2명이 아버지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왔어요. 아버지는 싸움을 피하려고 하셨지만 한 대 얻어맞고 난 후에는 맹수처럼 달려들었어요. 우리가 보니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주랭랑을 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내 책상 위에는 중요한 것은 싸우는 사람의 체격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투지가 문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나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투지를 생각했습니다. 덱스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하라.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물려받았다면 싸워서 극복하라. 나는 패배자가 아니며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라.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을 누군가가 말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 말은 바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식생활. 우리는 건강하고 유연한 신체로 태어났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프렌치 프라이와 치즈버거, 초콜릿 케이크와 맥주를 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특별히 운이 좋지 않는 한 결국 동맥이 막히게 되며 혈관 내부는 오래된 녹슨 파이프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균형 잡힌 저지방 음식을 먹는다면 사실 이런 음식이 그렇게 맛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저지방 음식을 먹는다면 동맥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마음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신에 해가 되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불건전한 마음가짐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이며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실패하고 말 것이다. 덱스터와 버디 예거 부부가 대담 도중 덱스터는 갑자기 허리를 굽히더니 유리잔 한 개를 집었다. 이 유리잔을 보십시오. 지금 이 유리잔에는 콜라와 얼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다 마셔버리면 이 잔에는 공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빈잔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빈 마음과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덱스터는 말을 이었다. 우리들의 마음은 부정적 생각이나 긍정적 생각 혹은 이 둘이 합쳐진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행복한 추억과 불행한 추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희망의 감정이나 절망의 감정이 나란히 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잔과 마찬가지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기를 물로 씻어내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독소와 쓰레기를 씻어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이고 도움이 되며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생각으로 다시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덱스터와 버디 예거 부부가 1960년대에 전혀 생소한 사업에 금전적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던 것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그때까지도 1955년형 스테이션 웨건을 타고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덱스터는 잠들기 전 항상 도미니크 거리를 걸어서 롬시에 있는 유일한 캐딜락 대리점 및 차고로 갔다.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캐딜락을 진열장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화로운 가죽 시트의 연한 청색 드비의 모델을 눈여겨보았죠. 그 당시 나는 은행에 저축한 돈이 단 10센트도 없었지만 어둠 속에 서서 내 자신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차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덱스터만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버디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죠. 남편이 포드차를 캐딜락 드비에로 바꾸려는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로움시의 교회에 집을 가지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뒷마당에는 잔디밭이 있고 길에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작은 샘물이 흐르는 곳에서 살게 되기를 꿈꿨죠. 내가 남편에게 나의 꿈을 얘기하자 그는 즉시 차로 15분을 달려 나의 꿈속의 집 앞에 낡은 포드차를 세워놓고는 그 집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이 그 집 앞에 서서 그 집을 쳐다보며 저것이 나의 집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이상하게도 이웃 사람들은 경찰을 부르지 않더군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라고 그는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부질없는 것들을 씻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는 미래에 대한 꿈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덱스터와 버디 예거 부부는 요즘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르테에서 그들이 꿈꾸었던 벽난로가 6군데나 있는 광대한 저택에 살고 있다. 그 오래된 연립주택은 단지 추억이 되었으며 녹슨 포드의 스테이션 외건 대신 값비싼 골동품 차를 여러 대 수집하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 단체와 자선단체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 외에도 어린이들에게 자유기업 체제를 가르치고 자유기업 체제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예거 부부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로부터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을 돕고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바꾸는 것을 먼저 해야만 했었다. 여러분의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테이프를 듣고 책을 읽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의 머리는 마이크로폰이 내장되어 있는 녹음기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듣는 목소리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자궁 속에서부터 양쪽 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신비로운 창고에 영원히 저장된다고 한다. 어떤 목소리는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주며 어떤 목소리는 우리에게 나쁜 충고를 준다. 그러나 모든 목소리는 저장되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래된 테이프는 특히 나쁜 충고는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간다. 이 못나나, 이 바보야, 계집애가 뭘 한다고 까불어. 아이고 이 사고뭉치야, 떡잎부터 알아본다니까. 이렇게 테이프는 계속 돌아간다. 낡은 테이프의 그 소리를 우리가 더 이상 믿지는 않지만 멈추게는 할 수 없다.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 여러분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테이프는 어떤 것들인가? 덱스터에게는 대학 학위, 어휘력 부족,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동네에서 자라난 것 등이다. 당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테이프 소리는 무엇이며 반면에 당신을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테이프를 들어야 하는가? 수년 전 나의 특별하고도 막역한 친구인 가스펠 영화사의 빌리 제올리 사장, 나에게 이 책을 수도록 촉구한 분인 빌리 제올리 사장은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에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연설을 하였다. 자유기업과 그 혜택에 대해서 막 알기 시작한 수천의 유럽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빌은 윈스턴 처칠이 죽기 바로 직전 잘 알려진 한 영국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행한 연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칠은 그 행사에 약간 늦었다. 그는 중절모를 쓰고 두꺼운 코트를 입은 채로 넓은 강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학생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직 수상은 천천히 그의 모자와 코트를 벗어서 자기 옆에 있는 스탠드에 걸어 놓았다. 그는 연로하고 지쳐 보였으나 당당하고 꼿꼿하게 학생들 앞에 섰다. 청중들은 잠잠해졌다. 그들은 이번이 그의 마지막 연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대감에 약간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는 천여 명의 얼굴들이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영국을 구출하기 위해 용감하게 전쟁을 이끌었던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직시했다. 정치가, 시인, 예술가, 작가, 전쟁 특파원, 남편, 아버지로서의 그의 풍부하고도 충만한 삶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가 어떤 충고를 할 것인가,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경험을 6분의 짧은 연설로 대신할 것인가. 처칠은 청중들을 1분 동안 그윽하게 바라보고는 이 세 마디의 말을 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이 노 정치가가 무슨 말을 더 할 것인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적어도 30초에서 45초 동안 처칠은 단지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눈은 반짝거리고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우렁차게 외쳤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잠시 처칠은 숨을 가다듬었다. 교수들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치가 런던을 공습하고 학교, 집, 성당 등을 폭격하던 그때가 생각났던 것이다. 그들은 처칠이 시가를 왼손에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승리의 사인을 그리며 만신창이가 된 그들의 꿈을 뚫고 그들에게 걸어왔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날 그 끝없는 침묵 속에서 가장 나이 어린 학생까지도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그 노 정치가는 말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고함을 쳤다. 그의 세 단어로 된 졸업 식사는 강당을 메아리쳤다. 처음에 청중들은 놀라서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차츰 그들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칠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는 위기를 겪으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는 그가 있음으로 해서 영원토록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처칠은 천천히 그의 모자와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청중들이 그의 연설이 끝났다고 깨닫기 전에 그는 몸을 돌려 무대에서 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순간 박수갈채가 시작되었으며 그 박수갈채는 노 정치가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빌리 제올리는 녹화되고 있던 그의 연설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했다. 수천 명의 청중들이 그 녹화 테이프를 요구했으며 그 중에는 젊은 독일인 볼프강 바크하우스가 있었다. 바크하우스는 자기 처와 함께 독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이 테이프를 독일로 가져갔다. 나와 내 처가 얼마나 많이 그 테이프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생산품과 사업 계획을 동독에서 펼쳐볼 때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모험을 했어요.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의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자유기업의 효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모험을 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빌리의 연설 테이프를 틀어 처칠이 한 말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를 듣고 또 들었죠. 오늘날 바크하우스는 유럽 전역에 걸친 판매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처칠의 그 유명한 말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너는 할 수 없어라는 테이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던 것이다. 콜주팀 소속이었던 전 미식축구 스타 브라이언 헤로시언과 그의 아내 디더는 그들의 사업 초기에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무언가를 알려주는 테이프를 듣는 것이 그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데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테이프를 하루에 한 개씩 들어요 라고 브라이언은 말했다. 우리는 차와 거실, 침실에 녹음기를 비치해 놓았죠. 휴일에도 이 테이프를 계속 듣고 아침에 걸을 때나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도 듣죠. 브라이언과 디더 부부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테이프를 듣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책이나 팜플렛 등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긍정적인 것을 읽거나 듣죠 라고 브라이언은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증언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증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덱스터와 버디 예거 부부도 여기에 동의한다. 나의 어머니는 독서를 좋아하셨어요 라고 덱스터는 회상한다. 거의 매일 저녁 어머니는 성경을 읽으셨어요.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냐고 여쭤보면 어머니는 단숨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앉아서 텔레비전만 본단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내 자신과 이 세계에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해주지는 않는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단다. 덱스터의 어머니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책에 대해 독서열을 물려주셨다. 덱스터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았으나 어머니로부터 감화받아 지난 30여 년간 모든 책을 닥친 대로 탐독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는가? 평생의 독서를 통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책 한 권씩은 읽으려고 해요. 자기 개발에 관한 책, 영감을 주는 책, 영적인 책, 기술 개발에 관한 책, 성공과 조직의 원칙에 관한 책 등을 읽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책도 해롭지는 않지요 라고 덱스터는 씩 웃으며 말한다. 결국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어야지요. 의사는 의학 연구에 뒤져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새로 일어나는 모든 판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직자는 죽는 날까지 성경과 신학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 자신과 잠재력에 관해 좀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부터는 친구의 힘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회사의 성공의 비결은 공통된 꿈에 의하여 함께 움직이는 예거, 헤로시엄, 바카스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미나나 랠리, 부엌 식탁이나 벽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함께 의견을 나누고 꿈꾼다.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삶을 북돋아주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자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길을 꺾어버린다. 한 정치가가 드골 대통령에게 친구들이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불평하자 드골은 친구를 갈아치워라 라고 말했다. 그보다 100여 년 전 또 다른 프랑스인인 자큰 드리에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을 했다. 친척은 운명에 의해 정해지지만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여러분 주위에는 헐뜯는 사람, 불길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흠잡는 사람, 우울한 이야기만 해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아니면 같이 있으면 자신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더욱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이 점점 늘어가는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올 뿐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운동.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처럼은 되지 말라.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면 나는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드러누워 있는다. 만일 여러분이 기업가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체력을 단련해야 한다. 세파에 뛰어들어 직접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은 열정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데서 나온다 라고 말했다. 또한 토마스 에디슨은 성공은 90%의 땀과 10%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덧붙였다. 처칠과 에디슨은 성공의 가능성을 가지려면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은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길 수는 없다. 실제로 여러분은 실패를 거듭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세파에 뛰어들어 단련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으며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업가적 단련을 개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물려받은 부정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긍정적이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희망에 찬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하라. 오늘 당장 여러분의 기업가적인 행동을 하라.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럼 한번 시도해보라.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나는 이를 입증해주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빌과 호나 차일더스 부부는 정확히 말하면 가난하게 자라지는 않았다. 단지 파산했을 뿐이라고 호나는 설명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수리공으로 자신의 자동차 정비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빌의 아버지는 작은 섬유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빌은 아버지가 병들자 아버지를 돌보기 위하여 대학을 중퇴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여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장을 팔아야만 했다. 저축도 보험도 유산도 아무것도 없었다. 수년 후 호나의 아버지도 두 어린 자식과 미망인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그 당시 차일더스 가족은 자신들의 처지에 낙담했을 법하다. 그들은 책임이 무거웠으며 수입은 별로 없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빌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롯테에 있는 철제 포장회사에서 일했으며 호나는 폴라로이드 도우미로 시간제 근무를 했다. 호나는 쇼핑센터에서 카메라 선전을 했으며 샬롯테 근처에 콘도미니엄 일반 공개 때 안내를 맡았다. 그들은 인류 대학 학위도 없었고 저축도 없었으며 부자 친척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믿었다. 그들의 이런 마음가짐은 옳았다. 그들은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어떤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었으며 1973년 드디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모험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오늘날 차일더스 가족은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고 있다. 박제실 한쪽에는 그가 잡은 500파운드나 되는 청새치가 전시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한쪽 벽에는 그가 콜로라도에서 잡은 무려 1000파운드나 되는 엘크 사슴이 걸려 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경제적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의 어머니들도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계신다.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는 빌과 호나 부부는 그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사는 일에 시간과 돈과 지도력을 마음껏 할애하고 있다. 차일더스 부부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고자 발벗고 나섰다. 그들 부부는 커다란 꿈과 적은 자본,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 긍정적 마음가짐이야말로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이미 우리가 극복한 문제들을 한번 보라. 우리 모두는 인류 종말에 대해 예언하는 사람들과 인류 문명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몸서리쳐지고 비관적인 목소리에 지쳐있다.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금융제도가 곧 붕괴될 것이다. 닥쳐올 대공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종말이 가까웠다. 일부 종말론자들은 거짓 경고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들은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고 우리를 절망의 길로 이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내 아들 더글라스가 13살이었을 때 나는 아들과 미시건 호수로 보트를 타러 갔다. 모터는 윙윙거리고 바람은 우리가 물살을 가르고 갈 때마다 물보라를 우리에게 튀겼다. 너는 언젠가는 이 보트보다 훨씬 빠른 보트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내가 소리쳤다. 그러자 내 아들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다. 내가 보트를 가지게 되기 전에 벌써 원유가 고갈될걸요? 나는 엔진을 껐다. 잠시 우리는 침묵 속에서 표류했다. 더글라스야,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나는 힘주어 말했다. 내가 보트를 살 때쯤이면 너는 가솔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단다. 왜냐하면 계속 연료를 공급하는 장치가 내장되기 때문이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그건 알 수 없지요. 라고 아들은 회의적으로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워싱턴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로 단 3시간이면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또 세계 곳곳으로 수초원의 편지를 팩스로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다. 어제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은 쉬워 보이지. 또한 우리는 오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일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못 말리는 낙관론자이다. 나는 신이 우리에게 휘발유 고갈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창조적 천재성을 믿는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념과 비전을 계속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인간으로서 또한 기업가로서 우리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6년 전 덱스터와 버디 에거는 최초에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 부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훈련시켰다. 그들은 부자였고 유력자였다. 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 전 맥주에서 외판원이었던 그와 그의 부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예거 부부는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시련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1986년 10월 덱스터는 그의 왼손과 왼팔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신경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는 회상했다. 나는 이런 문제로 남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무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통증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3일 후 덱스터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들이 모이고 검사가 시작되었다. 그의 혈압이 치솟았다. 의사들은 내게 만일 덱스터가 살아난다 해도 결코 걸을 수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그의 머리맡에 모였죠. 우리는 이 자존심 세고 원기왕성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무력하게 침대에 드러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의사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희망은
덱스터를 평생 동안 휠체어에서 내리고 태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실감을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죠. 나는 지난 20년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분주히 뛰어다녔어요. 이제 그들이 나를 돌봐야 될 때가 온 거죠. 의사는 내가 불구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했죠. 덱스터가 의사들을 믿고 그들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 일이었을까. 그러나 침대 위에서 며칠 드러누워 있은 다음 스스로 미래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웨스트엔 브루어리에 트럭을 몰고 폭우를 만난 이래 덱스터와 버디 부부는 신의 가장 커다란 선물인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힘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종전 어느 때보다 더 강력히 이 힘을 작동시켰다. 나는 매일 죽은 수족을 소생시키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했어요. 내 오른쪽이 마비되었죠. 그래서 대신 왼쪽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죠. 아내와 아이들이 내 몸을 안마하고 주물러 주었으며 간호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이 계속 물리치료를 해주었죠. 의사들은 처방을 내리고 진단서를 썼죠. 친구들이 수많은 카드와 꽃을 보내왔어요. 전화가 쇄도했으며 친구들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어요. 조금씩 나는 푸른색 매트 위에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나는 나의 비틀어진 팔과 쓸모없는 다리를 희망에 차서 내려다보았어요. 그런 동안 줄곧 내 마음속에는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걸을 수 있어.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 1988년 말 어느 날 덱스터 부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그날의 행사 계획은 간단했다. 버디가 덱스터를 휠체어에 태워서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그의 건강한 팔을 흔들고 몇 마디 격려의 말을 하고 다시 무대에서 휠체어에 실려 내려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덱스터는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날 밤 관중들은 유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들의 친구이자 스승인 그가 반신불구가 된 것이다. 그들은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자 덱스터가 나타났는데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걷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 걸음을 갔다가는 질질 끌고 또 한 걸음을 가는 것 그 이상이었다. 그는 걷고 있었다. 그러자 우울했던 분위기는 커튼처럼 걷혔고 사람들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가득 찼다. 덱스터는 걷고 있었다. 비록 한쪽 팔이 그의 옆구리에 힘없이 매달려 있고 오른발을 힘들게 끌고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덱스터가 신과 가족, 친구들의 도움으로 극복해냈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의사들의 암울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걷고 있었다. 덱스터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다. 과거에 어떤 좌절감을 맛보았는지 당신을 패자로 느끼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당신의 개인적인 꿈이나 당신의 사업에 관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있다.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